네, 월요일 여의도 사사건건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6개 부처 보훈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는데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 개각은 당초 좀 연말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우세했는데 좀 서둘렀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좀 빨리 좀 서둘러서 한 그 큰 틀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산 엑스포 결과도 나오고 12월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 국정 동력을 다시 한번 북돋워야 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총선 관련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내각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당에 복귀해서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보다 좀 당겨서 월 초에 개각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총선에서 좀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배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번 개각을 두고 뭐 보궐 개각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총선에 나갈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메우는 그런 형태로 뭐 단행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민주당은 이 관심이 총선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국정 운영과 경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지금 2년째 돼가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국정 운영을 잘했다 칭찬 듣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장관들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보면 장관들, 스타 장관들 많잖아요. 뭐 3대 개혁을 추진할 만한 그런 역량도 있었던 장관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하나 국민들한테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지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은 지금 개각을 보면 뭐 중폭 개각보다는 전면적인 전폭적 개각이라고 봐도 될 만해요. 그리고 좀 시기도 앞당겨진 거는 아까 윤대명께서 얘기하셨듯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어떤 실패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 작용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거는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 기로에선 아주 명운을 건 어떤 한판 승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총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개각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만 할 수 있는 분들을 챙겼다. 빈자리를 메웠다라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관들이 총선 출마만 염두에 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됐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지적을 한 거예요. 예. 뭐 장관들이 나간 빈자리를 메운 거에 뭐 그것이 뭐 더 큰 의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희석 대변인이 좀 반박을 우리나라에 해주시죠. 뭐 5천만이 되는 국가인데 인물이 그렇게 없느냐. 여당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만 채우는 개각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 앞에 있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재선 출신이고 원희룡 전 장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선의 제주도지사까지 하셨던 정치인 출신 장관이에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능력도 없는데 그런 자리만 채우려고 하는 보궐 개각이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그것은 좀 모욕스러운 단어예요. 새로 장관 되신 분들 물론 임명을 받아야겠지만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야당에서 충분히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 검증을 좀 검증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전 경제수석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켰는지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LH 사장 출신이잖아요. LH가 과연 정상화 됐습니까? 그조차도 못했는데 국토부 장관을 시킨다? 저렇게 납득이 안 돼서 굳이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되지 않았고 검증이 안 거쳤지만 전체적인 인사 개각편을 봤을 때는 그냥 기본은 할 수 있는 분들은 데려놓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를 봐서는 정말 일해야 될 사람들은 다 총선에 제법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정 기조가 안 좋았다. 정말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국정 운영 다 내팽개치고 다 총선 배치 달겠다고 나가니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은 그동안 장관들이 충분히 맡은 역할을
하고 나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있으면서 아마 존재감이 역대 가장 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남을 겁니다. 추경호 장관도 재선 의원 출신인데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이끌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최상목 경제수석도 기재부 있을 때 제1차관까지 지냈던 기재부 내에서는 에이스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만한 기재부 장관감을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청문회에서 세게 검증을 하시면 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자리에 맞는 분들을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 개각 명단에서 그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빠져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전략, 어떤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6분에 대한 개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치 행보에 대해서 대단한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 집중돼 있는 상황이어서 할 일이 좀 더 장관으로서 남아있다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 개각, 인사 조치는 그것이 곧 정치 데뷔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과 타이밍 이런 것을 봐야 할 상황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장관이 연말이든 연초든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 전에 만약에 장관을 그만두고 뭔가 정치권에서 활동하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그 자체로 또 대단한 큰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제 국무위원 신분으로 야당을 향해서 이제 날선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과 함께 그 링에 오를 거면 좀 하루라도 빨리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공정한 것이죠. 본인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원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본인은 정작 반칙을 하죠? 그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벗어놓고 과감하게 총선에 뛰어들 거면 뛰어들어야죠.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일정을 한다고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사인회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세운다? 이런 국무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개각이 이번에 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도 있고 물론 여러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스타 장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넘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인지도 측면이나 인기 측면이나 그다음에 그 혈통 측면을 보면 검찰 출신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총선의 총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 대신 소통령인 한동훈 장관 당신이 가서 하시오. 하려면 마지막에 가서 해야지 그들과 함께 묶이면 뭔가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략적인 전무적인 판단을 해서 개각을 좀 따로 빼서 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윤 대변인 반론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한마디 반론은 하시죠. 아니고요. 네. 지금 그렇게 민주당에서 판단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의 그 개각 시점이 좀 늦춰진 것은 저희가 굉장히 잘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증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탄핵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치 전선을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도 또 넘기고 말았죠. 자, 이렇게 된 게 다 상대 탓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특검법, 즉 쌍특검 등을 놓고도 또 싸울 기세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을 또다시 어겼습니다. 법을 만든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자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탄핵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헌정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8일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는데 정기국회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일이 그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니까 가장 유력하고요. 그 시기에 아마 8일부터 한 10일 정도까지 8일, 9일 연달아 아마 정기국회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어딘가에서는 저희들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 그 앞서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는데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와도 탄핵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물러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결국 뭐 내년 총선 책략임을 민주당 스스로 실토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제2, 제3의 이동관, 이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나를 탄핵시켜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2의 제3의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송장악을 대놓고 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일을 하겠다면 3이든 4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방송장악하는 게 맞습니까? 방통이라는 것은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적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탄핵을 진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가 좀 석연치 않아서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셀프 탄핵 스스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무엇이냐? 야당이나 어떤 여당이나 이런 탄핵 갖고 싸우지 않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죠. 또 지금 뭐 제2의 제3의 탄핵을 우리가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데려오세요. 기본만 돼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이동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탄핵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임명될 때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그런 말씀하시려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반성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죠. 17년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을 배포하면서 안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 언론 노조를 동원해서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그냥 내쫓고 또 입맛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 체제를 만들었던 지난 5년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일을 했던 건데 오죽 탄핵 사유가 없었으면은 검사도 아닌 이동관 위원장을 검찰청법을 들어서 서류를 내면서 탄핵시켜달라고 했다가 그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다시 뺐다가 다시 하고 탄핵안을 3번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제대로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의석수가 많은 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 의석수를 제대로 좀 써달라. 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청법을 뭐 잘못 오게 했다. 이건 실무자의 실수지. 그게 탄핵안의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한 대로 국정이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민생 힘들고요. 근데 방송장악이나 이런데 조금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되기 전부터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임명을 했더니 인사청문회 하고 났더니 뭐 학폭부터 시작해서 언론장악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제발 대통령님 제가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탓을 하기 전보다는 야당과 좀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탄핵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탓의 잘잘못이 아니라 결국엔 전국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의 말 좀 들어주면 어떠냐. 저는 그런 좀 고민들 했으면 좋겠다. 앞서 그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볼 때 제가 언급했던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은 일단 결국은 그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내년 총선 책략임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그 여당 내부에서는 이게 그 이동관 한 명을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통위 업무를 좀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 문재인 정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때 잘못 그 구성이 되었었던 공영방송 체계, 공영방송에 한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방송 지형을 돌려놓는 과정을 지금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탄핵을 통해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표도 못 냅니다. 그러면은 한 명 남은 부위원장 하나 가지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를 그냥 그대로 못하게 하면 이 제대로 방송 지형을 공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지되고 그런 총선에 있어서 적어도 방송 영역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해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체제로 방송이 굴러가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못하게 하게끔 저희가 미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거고 그래서 새로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쫓아내고 한 것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해임에 관련해서 패소 판결을 했잖아요. 그 해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다시 만드는 과정을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못하겠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예. 짚은 부분에 대한 반론 짧게 아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뭐 총선령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4, 5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와서 정말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 앉아서 의결기구인데 다 의결해버렸어요. 그 전에 뭐 2인 체제로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의결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방송법 다 위반하고 의결하면서 계속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좋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 정부를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방통위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이에요. 늘 어떻게 수평이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말하자면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시각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양 날개를 잘 맞춰서 가는 것이지 모든 게 보수적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만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반성해야 되지만 지난 부분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나도 할 거야. 이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들은 발언 중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쌍특검 법안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네. 탄핵안에서 이제 특검법까지 전선이 좀 확대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과반 의석을 자꾸 이런 데 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언제입니까? 정기국회 예산을 처리해야 돼요. 이미 법정 시한 지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석수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정부를 또 맡고 있어요. 그 여소야대 상황.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예산안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자꾸만 무슨 탄핵, 특검, 뭐 국정조사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답답한 겁니다. 쌍특검 내용도 대장도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선 때부터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었고 거기서 기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된 것인데 특검을 하면 뭐가 또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도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 특검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물론 특검을 통해서 뭔가 특검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한다. 또다시 제2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정책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 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이제 사퇴로 인해서 이제 폐기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쌍특검법에 좀 속도를 내면서 전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부분과 쌍특검 부분은 아주 시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쌍특검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걸어놓은 게 한 4, 5개월 전에 걸어놨고요. 이제 와서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쌍특검 부분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도 얘기를 하셨어요.
12월 안에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시한이 돼 있던 부분이고 이게 무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이분이 갑자기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네. 쌍특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대장동 50억 클럽은요. 주요 핵심은 그겁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본인의 아들을 대장동 일당의 회사에 취직시켜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 무죄를 내립니다. 아니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퇴직금이 50억이란 말이야 젊은이가? 그러면 청년들은 뭡니까?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퇴직금 50억을 아버지 잘못 만나서 50억 못 받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적 의혹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자 했는데 검찰이 제도 못하니까 특검하자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박영수 특검 최근에 특검한다니까 검찰이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해서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다고 전 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관련성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배당 검사가 있습니다.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명정대하게 하자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살아있는 권리 못 하니까 그러면은 특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이거 털어내야 본인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이 나왔잖아요. 명품백 자꾸 이런 걸 가져오셔서 받았던 영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국정조사나 특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야죠. 왜?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그게 입법에 할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그 함정 수사, 함정 취재를 통해서 나온 그 동영상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격 모독할 수 있느냐? 그거하고 지금 도이치모터 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12년 전에 있었던 뭐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여기서 그 출처도 분명치 않은 동영상을 들어서 또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168석을 갖고 있는 공당이 할 일인가?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 그 부분까지 뭐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거는 좀 야당 내에서도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JTBC에서 그 영상, 그거는 현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함정 취재였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취재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그들이 함정 취재를 한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로서 그런 부적절한 물건을 명품백을 받는 게 옳으냐라는 거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혹시나 국정 운영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사청탁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문제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제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죠.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탈당이 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을 나왔는데 자, 이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개딸들이라는 분들한테 또 동료 후배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 미운 털이 박혀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시달리는 점이 뭐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는 더욱 아주 콘크리트처럼 공고화됐고 이재명 대표의 유일 지도 체제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이런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공천 불이익을 염두에 둔 탈당이란 해석도 나왔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까지 내보이면서 이 의원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자, 원칙과 상식 모임도 뭐 당의 변화가 없으면 그게 이달 중순 이후였나요? 뭐 결단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던져놓은 상태인데 향후에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뭐 추가 탈당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상민 의원의 탈당 부분은요. 애당심이 없음이 밝혀진 탈당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얘기하는 계속 당에 대한 혁신과 어떤 뭐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은 뭐 12월에 결단을 하겠다. 이거는 발언 수위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에 남아서 싸우신 분들이잖아요. 원칙과 상식.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은 그러잖아요. 뭐 개딸당이 됐다. 너무나 힘들었다. 이재명 대표 사당하다. 그러면 나머지 빈명계라고 하는 네 분은 뭐 괴롭히면 안 당합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당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 내부에서 싸우는 게 다른 것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어떤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내에서 싸우고 당내에서 비판하고 당내에서 욕을 먹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민 의원은 뭡니까?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배설하듯이 욕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1년 넘게 이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진정성이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교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 이상민 의원은 솔직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고쳤을 수 없어서 떠난다? 아니 본인에게 공천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나 다음 육선하고 싶은데 어렵네? 그리고 육선을 해 내가 국회의장 하는데?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을 위해서 탈당하는 것처럼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상민 의원께서 제 이런 비판을 가지고 가소롭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후배의 비판 자체도 못 받아들이면서 무슨 민주당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애당심 없는 탈당이었다는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애당심으로 덮기에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졌던 민주당 내부의 탄압이 훨씬 셌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같은 당을 하다가도 탈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냐 싶고 또 나머지 분들 원칙과 상식에 포함된 분들 탈당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행보를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지 이상민 의원과 당 상황과 관련한 인식은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민주당 내부 구성원으로서 너무 잘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저희 당의 입당을 원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 을이거든요. 대전 지역구 7개인데 저희 한 석도 없습니다. 7대 0인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쪽에서 13대 총선 이후 당선된 적 없는 유성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저희로서 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기대 발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윤희석 대변인도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내 입지라든가 뭐 하루가 다르게 강도를 더해가는 이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해 보면 좀 예사롭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국민 평균만큼 정직하자는 게 그리 어려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꼬집으면서 당내 민주주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되고요. 신당 창당 관련 질문에도 제3의 목소리가 나온다 등등 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듯한 뭔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상 이 정도면 그 링 위에 반쯤 몸을 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면 이재명 리더십에도 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구체화되는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용 전 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인데요. 네. 그 즈음부터 좀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지난주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징역 5년 선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점도 이제 총선 한 넉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셨던 분들의 앞으로의 총선 전망, 공천이 되겠죠. 그 관련해서 그분들을 이끌어가는 당내 리더로서 입장을 이 정도는 표명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발언 수위를 보면 이낙연 대표도 굳이 최후의 순간에 당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이재명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까지 희생해야 되느냐?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예.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사당화가 계속되면 이낙연 대표도 모종의 큰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뭔가 뭐 당을 나갈 때 보면 보통 요구 사항 같은 거를 좀 던져놓고 시한을 두고 좀 기다렸다가 나가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제3의 목소리가 나온다 등등해서 물론 뭐 현 정부와 정권과 뭐 민주당 양쪽을 다 이렇게 동시에 뭐 비판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당은 저런 목소리가 존재함이 맞아요. 저런 목소리가 없는 건 식물정당으로 보통 펴야죠. 그게 없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그런 목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서구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냥 용산에서 시킨 대로 하는 당, 그게 식물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가 쓴소리를 하는데 혁신위의 안들이 지금 갈등의 풀이가 된 겁니다.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결국엔 당 자체는 완전하게 이재명 지도부가 100% 사각지대까지 다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당의 빈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당의 원로로서 외곽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지렛대를 삼아서 명분을 삼아서 나가겠다. 이낙연 전 대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5선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했어요. 당대표 했어요. 도지사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인생을 다 바쳐왔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류와 비주류다? 그런 걸 가지고 당을 나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는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영구집권이 불가능한 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와서 이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바쳤던 민주당을 떠나겠습니까? 지금은 당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빈자리를 다 메꿔서 똘똘 뭉쳐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을 과도하게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툭툭 던지면서 못 받아주면 나간다. 그런 좀 1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말씀이신데. 소리들이 이제 생겨나요. 총선도 되면 그런 소리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상민 의원은 뭐 고쳤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진단하지 그분은 제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 욕심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존경하는 선배지요. 5선까지 하셨는데 그동안 쓴소리한 건 제가 그렇게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에 나와서 쓴소리를 했다면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나머지 당에 나와서 쓴소리한 분들은 무슨 당에 있고 싶어서 있겠습니까? 개딸들에게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데 그 차이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주에 이른바 중진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면서 지도부를 향해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제시했던 답변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혁신안은 안건으로 아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도 묵살당했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는 혁신안을 상정해달라는 혁신위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고 혁신위는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네. 혁신위가 이렇게 뭐 계속 뭐 묵살되고 이러다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그 혁신위의 의결안이 상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또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그것은 네. 절차상의 문제라고 봐야 해요. 당에 사무처가 있고 거기에서 일을 처리해서 안건화가 되고 그것이 이 보고서 형태로 문서 형태로 최고위 회의석상에 올라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뭐 거부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무처의 요청 사항이 뭐냐면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갖다 달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네. 건건이 올리지 말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갖다 달라. 그래서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오늘 뭐 혁신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답변 시한이라고는 하지만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적어도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저희는 혁신위의 의견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정식 문건으로 받아본 게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수위의 단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일 날 회의가 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며칠 일단 남았는데. 저희가 네. 7일 아침에 9시에 회의를 하거든요. 최고위원회의를. 혁신위는 한 10시 반쯤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회 위원 한 분이 그동안 쭉 오셨는데 7일에 있을 혁신위 회의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최고위원회로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영주 부대변인이 보시기엔 밖에서 보시기에는 네. 일단 지금 뭐 조기 해체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비대위 전환설도 얘기 나옵니다만 이건 비대위로 전환하라 요구하는 것도 뭐 어쨌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여당 혁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내부 사정은 윤희숙 대변인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는 혁신을 조건으로 이거를 체제를 유지해 준 거란 말입니다. 통상 같으면 강서구 참패하면 김기현 대표 사퇴를 해야죠. 그런데 예. 사퇴를 보류하고 2기 체제로 가면서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들어서서 혁신을 통해서 뭔가 보완을 하고 뭔가 좀 신기일전하겠다라는 뜻에서 혁신이 생겼는데 예. 잘해왔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특히나 수도권 험지 출마 부분에서 요구했을 때 다 묵묵부답이고 다 반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이는 힘이 빠져버렸고 최근에 오죽했으면 공천위원장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묵살해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혁신이 역할 다 했으니까 그만하셔라는 것이고 월요일 날 오늘 안건이 올라오는 이런 뭐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들은 혁신위원 지도부가 이제 소통 자체가 조금 막혀 있고 예. 그다음 목요일 날 다 정리해서 와라 그것은 정리해서 추려서 결정한 다음에 예. 이제 혁신위는 문 닫으십시오 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번 주 후반에는 뭐 그 여당 혁신이 향배를 좀 가늠해 볼 만한 상황들이 좀 펼쳐질 것도 같은데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